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원가관리회계 이번 달에 강의하는 김재일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08년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회계법인에 한 5, 6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법인을 나와서 개인사무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세무사랑 이제 보험계리사 회계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이제 뭐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메일을 주시면 이제 제가 메일을 거의 매일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답변이 갈 거고요. 뭐 공부하다가 질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 게시판도 있고 뭐 다음 카페도 있죠. 뭐 그런데 올리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좀 더 답변이 빨리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제 제 소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할 거고요. 이제 회계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회계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이제 회계 원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도 이제 경영학과나 뭐 회계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라고 제일 먼저 기초적인 이제 챕터를 배워요. 이 회계 원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회계 처리, 분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회계 처리를 이제 배울 거고요. 이미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회계 원리를 좀 수강을 해보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아직 이제 주로 기초회계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기초회계학을 아직 배우지 않으셨다면은 가급적 빨리 이제 그 수업을 좀 들어 놓으시고 그래야 따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회계학에서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져요. 자, 원가를 관리하는 회계가 아니라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자, 재무회계는 뭐고 원가관리회계는 뭐냐? 자,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가 있는데 자, 재무회계는 이제 어떤 회계냐면 한 기업의 그 재무 상태와 손익을 이제 나타내는 통상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원가관리회계는 뭐냐면 자, 재무회계에 이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자, 회계원리 때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기업이 조달한 부채, 기업이 조달한 자본이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변에 있는 항목들은 주로 자금을 조달한 측면,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리겠죠. 주주한테 자본을 출자를 받고 그래서 조달한 자금을 자산이란 형태로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 상태표예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뭐냐면 한 회계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내가 얼마를 나갔는지, 그래서 손익과 비용을 차감을 해서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동안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 원가가 얼마고 기타 비용이 얼마라서 뭐 당기순이익이 뭐 500원이다. 그래서 이런 당기순이익이 이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에 이렇게 누적이 돼서 우리의 재무상태표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를 배우는 게 재무회계 중에 중급회계고, 고급회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계리사 수험 생활에서 뭐 크게 이제 수험 공부를 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을 때 중급회계에서는 한 기업에 대한 대해서만 배워요. 고급회계에서는 A 기업이 B 기업을 합병했을 때, 아니면 A 기업이 B 기업의 이제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약간 합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회계를 배우는 게 고급회계예요. 자, 원가관리회계는 뭐냐? 자,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액이 있을 거고, 매출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산기를 하나에 500원에 파는데 이 계산기 하나의 원가가 한 300원이다.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주로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기초로 이제 배우지만 이제 제조기업이나 건설업도 재무회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300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를 배우는 게 원가회계예요. 자, 그래서 이 원가회계를 배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이 재무회계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매출 원가 같은 거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 올해 계산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계산기를 만드는데 원가가 이 정도가 들었네. 그러면 한 250원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원가가 한 300원 정도 들었네. 뭐 때문에 잘못된 거냐? 뭐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든 거냐? 아니면 원가가 생각보다 적게 들었네? 어디서 되게 잘한 거지? 어떤 요인으로 원가가 적게 든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쌀집 계산기가 아니고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를 이제 추가로 개발해서 생산해서 팔려 그래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공학용 계산기나 재무 계산기 하나에 발생한 원가가 얼마일까를 또 추정을 하겠죠. 앞으로 만들 거라면. 그래서 추정을 해서 그럼 이거를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해서 생산을 할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재무용 계산기를 만드는 데는 하나에 400원, 만드는 400원 드는데 600원에 팔릴 것 같다. 공학용 계산기는 하나에 만드는데 450원 정도 들 것 같은데 한 800원에 팔릴 것 같다. 근데 내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이익이 더 많이 남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한 원가 계산을 통해서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거나 미래의 의사결정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배울 거고요. 자, 제가 9월, 10월에 중급회계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시험 과목 명칭이 이제 회계원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중급회계가 33문제, 고급회계가 1문제, 원가관리회계가 6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9월, 10월에 중급회계를 강의를 했는데 일단은 주로 회계사 시험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다 이제 우리 보험계리사 수험생들한테 읽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서브노트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와 객관식 문제만 교재를 이용을 하고 본문 내용은 하나도 안 읽어도 되도록 제가 서브노트로 진행을 했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이제 우리 시험이랑 난이도가 비슷한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시험을 대비한 교재가 있어서, 아주 좋은 교재가 있어서 요
이 정도 굵기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객관식 대비까지 이번 달에 다 커버를 하도록 지금 강의를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6문제 나오는데 또 두꺼운 책 가지고 달달 외우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책만 공부를 하면 잘하면 6개 다 맞출 수도 있고, 최소한 4, 5문제를 확실히 풀어서 한두 문제 좀 찍으면 한 5문제 또는 6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 최소한의 양을 공부를 해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목표고요. 이 교재에 이제 간평사랑 관세사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세무사 기출문제도 조금 들어있고, 보험계리사 기출문제는 이제 1년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책에는 안 실렸고, 대신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기출문제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중급회계, 재무회계 문제는 이제 제가 중급회계 시간에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렸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 기출문제 관련해서 중급회계 부분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35번부터 이제 원가관리회계인데 이 6문제도 이번 달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다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개요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도를 시작할게요. 1장 이제 원가 흐름인데, 오늘은 1장이랑 2장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2페이지에 1절부터 볼게요. 자, 회계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 뭐 정보 이용자들이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제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 인식,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재무상태표가 있었죠?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었어요. 자, 이 부채와 자본은 누구와 관련되냐면 이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채권자,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기타 이유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주주, 이 기업의 주식을 내가 출자를 한 사람, 돈을 주고 이 기업의 주인이 된 사람, 요런 사람들을 외부 이용자라고 하는데, 외부 이용자는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이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CEO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자산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올해 손익은 어떤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회계인 거예요. 또한 이제 회계는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 이용자, 이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밑에 자, 거기 써있죠. 재무회계는 주로 투자자나 뭐 채권자 등과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고, 밑에 관리회계는 뭐 이제 특수하게 경영자가 이거 생산할까 하는데 이거 원가가 얼마 들 것 같냐, 수요는 어떨 것 같냐, 이런 것들. 그래서 경영자가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표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를 위한 회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보고서인데,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라고 해서 그 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정한 회계 기준을 준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재무회계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쓰고 다른 회사는 또 다른 기준을 쓰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새로운 기준을 쓰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정보기 때문에 뭔가 약속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일정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회계는 그냥 이 회사 내에 이제 대표이사가 필요한 정보만 충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회계 기준을 꼭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원하는 정보만 갖춰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주로 지금 이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주로로 하고 있지만, 관리회계는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고 써있죠.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원가가 얼마가 발생을 할 것 같다, 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 또 어떤 사업에서 약간 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다, 이런 정형화되지 않은 이제 대표이사가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약간 유동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가 4번에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해서 재무회계를 할 때 매출원가를, 제조원가,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내가 어느 제품 생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제품들 중에서 어느 제품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미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원가가 많이 들었네, 적게 들었네, 누구는 잘했네, 못했네, 이런 성과평가도 하기 위해서 원가회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회계를 공부를 해서 이제 원가 계산을 하면서 이제 재무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4페이지에 예제. 다음 중 관리회계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1번에 관리회계의 목적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2번, 정보는 미래지향적, 주관적 특성을 갖는다. 그쵸?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뭐 이제 정형화된 기준을 준수할 필요 없이 약간 주관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보고서의 형식은 목적에 적합한 특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쵸? 경영자의 입맛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이랑 이제 반대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답이 4번이나 5번이겠죠? 4번에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 KIFRS 또는 원가 계산 준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거하여 작성한다. 이거는 재무회계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회계와 성격이 먼 답이 되겠고, 5번에는 이제 4번이랑 반대되는 말이죠. 관리회계의 경우 일정한 준거 기준, 한국채택회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자, 지금 교재가 없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앉아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앉으면 너무 불쾌하려나? 자, 이제 5페이지에 2절 원가의 개념 및 원가의 구성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원가에는 뭐가 있냐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원가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화나 용역의 획득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내가 돈이 얼마가 들었냐는 건데, 이제 원가라는 개념이 있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가랑 비용의 차이는 거기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에서 원가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서 좀 볼 거고요. 이번에 원가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조원가, 우리가 배울 제조원가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공무비, 제조 간접비. 자, 거기 이제 영어로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 이렇게 써 있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약어를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다이렉트 매터리얼, 그 다음에 다이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OH. 이렇게 약어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약어도 가능하면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제조 원가라고 해요. 제조 원가.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손익을 계산을 할 때 제일 먼저 매출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매출액이 얼마다 하고 그 다음에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상품을 이제 사온 가격 그것 중에서 팔린 거에 사온 가격 그거를 매출원가로 하고 이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얼마가 들었는지 이제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련된 공장의 직원의 그 월급을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그런 기타 경비들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계산을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직접 재료비라고 해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원재료 사용액 오른쪽에 가로치고 이렇게 써보실래요? 구입액 X. 구입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에 원재료가 10,000원어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에 원재료를 한 80,000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말에 봤더니 원재료가 얼마가 남았냐면 60,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원재료를 얼마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90,000원에서 60,000원 뺀 30,000원만큼 사용했다라는 거죠. 요게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요게 직접 재료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접 농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노동력의 사용액. 이것도 오른쪽에 가로치고 급여 지급액 아님, 급여 지급액 X.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기초에 미지급급여가 예를 들어서 20,000원이 있었어요. 자, 미지급급여라는 건 이미 급여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주지 않은 돈을 말하는 거죠. 기초에 미지급급여가 있었고 단기에 발생한 급여가 얼마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지급하지 않았다면 또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랬다가 단기 지급한 게 30,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에 미지급급여가 10,000원이 있다라면 단기 발생한 급여는 얼마겠어요? 20,000원이겠죠? 그렇죠? 기초에 줘야 될 급여가 20,000원이었다가 추가로 20,000원어치 급여가 또 발생했다가
단기에 3만원만큼, 4만원 중에서 3만원만큼 지급해서 기말에 미지급여가 만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직접 노무비는 단기에 발생한 급여 2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올해 급여로 돈이 나간 게 직접 노무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 1번이랑 2번에 지금 계속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죠. 가로 3번에는 이제 제조 간접비예요. 간접비. 그래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하며,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계산기를 만드는데, 요 버튼이 있고, 액정이 있고, 이런 판자가 있어요. 이런 게 각각 사들인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재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만드는 데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 계산기에 추적될 수 있는 그 인건비가 추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 계산기 만드는 여러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요거 만드는데 기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기계 가지고 요것도 만들지만 다른 데에도 쓰이고 이렇다라면 하나하나 그 기계와 관련된 원가를 추적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써있지만 이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뭐 감가상각비, 요 보험료, 수선비, 동력비 이런 거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해요. 요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직접 원가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라고 해요. 요 재료를 가공하는 데 드는 원가라고 해서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조 원가를 계산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을 하면 매출 총액이 나온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을 사오거나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관리하거나 뭔가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 관리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제조 간접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걸 제조 원가라고 해서 니은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판관비까지 하면은 이제 총 원가가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판매 가격에서 총 원가를 빼면 이익, 미음,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억이랑 미음을 물어봤죠. 직접 노무 원가와 이익을 물어봤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예요.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비의 120%예요. 지금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가 6만 원이죠. 얘가 6만 원이고, 얘가 직접 노무 원가의 120%니까 직접 노무 원가는 그냥 암산을 해도 5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제조 원가는 요 세 개 합한 거니까 직접 재료비가 지금 7만 원이고, 제조 원가는 18만 원이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18만 원. 그 다음에 총 원가는 이제 판관비와 제조 원가의 합인데, 거기 문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관비는 제조 원가의 20%래요. 제조 원가가 18만 원이니까 20%면은
36,000원이죠. 36,000원. 그래서 총 원가가 216,000원. 리을 총 원가가 216,000원. 그 다음에 리을이 21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익은 총 원가의 20%라니까 영업이익이 216,000원에 20%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암산이 안 되네요. 43,200원이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뺀 거니까 요거에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43,200원 더하기 36,000원 더하기 18만원 하면 매출액이 259,200원이 나올 거고, 문제에서는 이익을 물어봤네요.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영업이익은 43,200원이 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로 4번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직접비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우비를 직접비라 그러고, 추적이 불가능한 제조 간접 원가를 간접비라고 이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고, 가로 5번에는 제가 직접 농우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라 그랬죠. 가공 원가. 그리고 이 직접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우비를 기본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용어가 갑자기 많이 튀어나와서 좀 혼동스러울 텐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왜냐면 뭐 기본 원가는 가공 원가의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직접 원가 또는 기본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로 하고, 가공 원가는 직접 농우비와 제조 간접비로 이루어졌다. 재료를 가공할 거니까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기타 간접비도 필요한다는 거죠.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8페이지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농우비를 유추하시오. 자, 직접 재료비는 10,000원. 직접 재료비가 10,000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직접 농우비의 200%래요. 그러면 지금 직접 농우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직접 농우비를 A라고 놨을 때 제조 간접비는 직접 농우비의 200%니까 EA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원가는 가공 원가보다 4,000이 크대요. 기본 원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접 원가랑 기본 원가랑 같은 말이죠. 기본 원가는 얘네 두 개, DM과 DL. 10,000 플러스 A는 가공 원가. 가공 원가는 DL 플러스 OH죠. 그래서 3A보다 4,000원이 크대요. 플러스 4,000원. 자, 그러면은 2A는 6,000원이 돼서 얘가 3,000원, 얘가 6,000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용어만 잘 알면 계산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죠. 자, 연습으로 이렇게 예제를 한번 풀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 흐름, 3절 제조 원가 흐름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이렇게 직접 재료비가 발생을 하고 직접 농우비가 발생을 하고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다 매출원가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고 있는 중인 것도 있을 거고, 비용은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만들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비용 처리되지 않고 재고자산이라는 이제 자산 항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재료비나 직접 농우비나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재고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제공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거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 이 제공품이라는 거는 기초에서 넘어온 것도 있을 거고, 전년도 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들.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이렇게 단기에 발생한 게 있을 거예요. 전년도부터 발생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가들, 단기에 새로 발생한 이 원가들. 그래서 완성된 게 있을 거고, 단기에 기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단기에 발생을 했고, 전년도에 넘어온 애들이 있고, 완성이 된 게 있으면 완성한 애들은 이제 제품으로 가요. 그래서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미 전년도부터 제품으로 있었지만 전년도에 아직 팔리지 않고 남은 애들가 있을 거고, 단기에 제공품에서 완성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단기. 자, 그래서 이 기초부터 있던 재고와 단기에 완성된 재고를 합해서 판매 가능 재고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뭐로 나뉘냐면, 단기에 판매된 재고와 기말의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재고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집계된 원가를 매출 원가, 판매된 재고에 대한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원재료가 발생을 하고 그 재료를 가공하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발생을 해서 제공품에 일단 집계가 됐다가, 그 집계가 된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갔다가, 그 제품이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로 비용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10페이지에 원가 계산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 원가를 의미를 해요. 요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 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냐면, 자, 제공품 계정에 지금 전년도부터 아직 미완성 상태로 넘어온 애가 있을 거고, 단기에 발생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발생해서 단기에 완성한 애들이 있고, 기말에 아직도 제조 중인 애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요 단기에 완성된 애들의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렇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비용.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에 대한 그 제품에 들어간 원가. 이렇게 용어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매출 원가는 이제 기초부터 있던 제품과 단기에 완성된 제품 중에서 단기에 판매한 애들의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기 빼기 기말 제품. 그쵸? 기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을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자, 회계원리, 기초회계학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상기업 매출 원가 계산할 때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 상품 재고액 빼기 기말 상품
금액을 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하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T 계정으로 원재료, 노무비, 제조간접비, 제공품, 제품에서 이제 각 이제 원가들이 흘러가는 과정을 이제 나타냈는데 제가 T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예제를 한번 볼 거예요.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11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챕터 문제는 되게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1번을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매출원가는 제품의 계정에서 보면 되겠죠. 제품의 계정을 보면 기초 제품이 있고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하죠. 그래서 팔린 것과 안 팔린 것, 팔린 것과 안 팔린 것 중에서 팔린 거에 대한 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기초 제품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기말 제품의 원가를 알면 얘를 풀 수 있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자, 맨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5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초 제품도 있나 볼까요? 기초 제품 재고액 4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알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주어지면 문제가 또 단순해지니까 뭐로 줬냐면 이제 단기 총 제조원가와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줘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온 애를 구해야 되는데 제공품을 보면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2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5만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300만원. 자, 그럼 차변이랑 대변을 일치해야 되니까 32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305만원이 되죠. 그래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305만원이고 그게 여기로 나오겠죠. 그러면 기초부터 있었던 제품이 40만원이고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305만원이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이 50만원이니까 이 두 개에서 50만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295만원이 나온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0만원 더하기 305만원 빼기 50만원 하면 295만원이 나오죠. 이 T 계정의 물량 흐름만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주 논리의 X1년도 회계 연도 중 재료 구입액은 20만원이고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이 각각 15만원과 15만 5천원일 경우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얘랑 얘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애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고 매출원가는 얘를 말하는 거죠. 자료를 한 번씩 볼게요. 자, 재료가 기초에 10만원이 있었고 기말에 8만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단기에 구입한 게 20만원이니까 단기 투입 가능한 재료 금액은 기초에 있던 10만원이랑 구입액 20만원에서 30만원이죠. 그리고 기말에 8만원이 있으니까 단기에 재료 사용액은 22만원.
DM 22만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제공품이 기초에 12만원이 있었고 제공품의 기말엔 15만원. 그리고 앞 페이지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가 15만원, 15만 5천원이래요. 15만원, 15만 5천원. 자, 그러면 기초에 있던 제공품과 단기에 발생한 단기 총 제조원가를 아니까 기말 제공품도 아니까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만원 더하기 22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15만 5천원 빼기 15만원 하면 단기에 완성된 원가가 49만 5천원. 완성이 돼서 단기 제품으로 가겠죠. 기초 제품은 얼마래요? 기초 제품은 15만원. 기말 제품은 20만원이니까 여기가 매출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면 더하기 15만원 빼기 20만원이면 44만 5천원이 팔린 제품의 원가, 매출 원가다라는 거죠.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주 논리의 5월의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쭉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문장 물어보는 건 거죠.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또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가? 자료를 하나씩 보면 자, 10판 볼게요. 월초 제품 재고액이 40만원이래요. 그냥 빈칸 채워놓으면 되니까 간단하죠. 기초 제품이 40만원이었고 월말 제품 재고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샵 1은 완성되었으나 제조 지시서 2는 완성하지 못하였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자, 무슨 말이냐면 제조 지시서 1, 200만원어치는 완성이 됐으나 자, 200만원은 완성이 됐으나 100만원은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직 제공품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200만원이 이제 제품으로 넘어와서 판매 가능 제품이 240만원이 되고 50만원이 기말에 남아있으니까 팔린 건 얼마다? 190만원. 자, 예제가 두 문제 남았는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뒤에 시작할게요.